자, 전산 세무이급 제 118회 지금 풀고 있죠. 이런 시험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재무회계 같이 풀어봤고요. 6번부터 10번까지가 원가회계 문제예요. 자, 원가회계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인가 보니까 다음 중 아래의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행태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가 행태에 의한 원가 분류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변동비와 또는 변동비라고도 하고요, 보통 변동 원가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고정비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얘를 고정 원가라고도 부른다는 정도 용어를 갖다가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 변동비하고 고정비에 대한 그 이해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원가 요소의 분류, 원가의 분류 방법에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방법이 여러분 이론 시험에서 이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원가 행태라는 것은 좀 동적인 뭔가가 움직이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즉, 조업도의 변화에 의해서 그 원가가 대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원가에서 조업도라는 걸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조업도라는 것은 한자어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건데 만드는 일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일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이 조업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산설비 이용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여기 예를 들어 볼까요? 생산량이 100개일 때, 생산량이 200개일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조업도, 제품을 만드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생산량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또 조업도 생산량만 갖고 여기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업시간 갖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100시간 작업하는 것과 200시간 작업하는 것, 그러면 작업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조업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즉 조업도는 생산량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작업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기계가 많이 돌아간 시간, 기계를 100시간 돌린 것과 기계를 200시간 돌린 것, 제품의 생산량이 차이가 생기죠.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시간도 조업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통합적인 용어로 조업도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업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원가가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증가를 하는 거, 우리 이걸 갖다가 변동비 또는 변동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업도가 변화가 되고 있죠. 변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가 변화가 생긴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변동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100개 만들었을 때 원가가 5,000원 발생한다면, 제품을 200개 만들었을 때는 똑같이 비례해서 그만큼 원가가 증가해서 10,000원이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변동원가에서 총 원가는 여기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도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우상향의 그래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얘는 총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 변동비는요, 100개 만들었을 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한 개 만들었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50원 들어갔대요. 5,000원을 100개로 나눠주게 되면 한 개당 단위당 원가라고 불러거든요. 걔를 계산해 보니까 50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두 번째, 200개를 만들었을 때 10,000원이란 비용이 발생했다면, 원가가 발생했다면 10,000원 나누기 200 해주게 되면 단위당 원가는 똑같이 50원이 되죠. 그래서
변동비의 특성은 단위당 원가 얘는 일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변동비에 있어서 총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우상향으로 직선으로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요 총원가의 그래프와 단위당 원가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거기에 반해서 고정비 또는 고정원가라고 부르는 것은요, 조업도에 상관없이 100개를 만들던 200개를 만들던 이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여기 만약에 임차료를 6,000원을 내야 된다면 조업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 원가는 총원가는 변동사항이 없단 말이죠. 빵원이어도 그 제조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해서 제품을 빵개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임차료는 나가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를 고정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도 6,000원은 내야 되고 200개를 만들어도 6,000원은 내야 되는 거고 빵개를 만들어도 6,000원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가가 일정한 것을 우리 고정비 또는 고정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 100개를 만들었을 때 한 개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6,000원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이 단위당 원가가 고정비인 경우에는 100개 만들었을 때는 60원이에요. 근데 200개 만들었을 때도 6,000원 내는 게 똑같다면 200개 만들었을 때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돼요? 예, 30원으로 떨어져요. 금액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고정비 또는 고정원가에 대해서는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우하형으로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특성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 고정비에서 총원가가 일정하죠. 여기 변동비에서는 여기 단위당 원가가 일정해요. 그래서 무조건 일정하다고 해서 고정비가 아니라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에서는 일정하고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한 거예요. 거기에 단위당 원가는 고정비는 점점점 감소를 하고 여기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는 것을 여기 헷갈리지 않도록 요 내용을 잘 구분하시고 거기다가 변동비, 변동원가의 대표적인 그 계정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원가도 똑같이 증가한다는 예를 제일 잘 반영하는 계정이에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거기에 반해서 고정비는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저는 임차료 예를 들어 드렸고요. 임차료뿐만이 아니라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 다 고정비에 해당되는 그 계정들이라는 것까지 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에 문제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원가 행태는요, 기본적으로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여기 고정비에 대한 특징이에요. 총원가가 일정하죠. 근데 총원가는 일정한데 이거 제가 뭘 눌렀죠? 총 원가가 일정한 얘도 고정비예요. 고정비인데 고정비 또는 고정원가라고 불렀죠. 고정원가의 그래프인데 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냐? 이 계단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준고정비라고 부른단 말이죠. 준고정비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그 범위 내에서는 금액이 일정하게 발생이 돼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또 한 단계만큼은 금액이 더 원가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또 원가가 일정한 범위까지는 이만큼 또 증가를 계속 계단식으로
그 원가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준고정비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는 준고정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이렇게 되느냐? 생산직인 경우에 보통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게 되면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겠죠. 근데 회사가 너무너무 바빠요. 만들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은 저녁 시간을 갖고 7시부터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야근을 해요. 그러면 이때 근무하는 그 급여 임금하고 그 다음에 야근할 때 근무하는 급여가 똑같을까요? 더 많이 줘야 될까요? 당연히 야근을 하니까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시간까지는 금액이 또 일정해요. 그러다가 코로나처럼 일거리가 더 많이 몰려서 더 힘들어. 더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11시까지는 점심시간, 저녁 시간을 하고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또 근무를 하게 되면 이때 근무했던 금액보다는 또 이 시간 동안은 더 많은 급여를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고정비는 고정비이기는 한데 일정한 단계마다 그 원가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준고정비 또는 준고정 원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가는 뭘 뜻하고 있다? 그래프 가는 준고정 원가를 뜻하고 있다. 요게 제일 맞는 거네요. 변동원가 아니죠. 나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은 변동비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일정하다? 이제는 변동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변동원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총원가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높아심에 총원가는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었죠. 요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지만 총원가는 우상향으로 직선으로 증가한다. 이렇게까지 구분하시면 나는 뭐라고요? 나는 변동원가. 나는 근데 틀렸죠 이건. 나는 다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요거라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또 혹시 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건너뛰고 계시는데요. 뭐 회계 1급도 괜찮아요. 회계 1급도 세무 2급도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세무 2급에 해당되는 제 원가 전산 세무 2급의 원가 파트 동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재생 목록에서요. 전산 세무 2급 원가 파트 한번 복습을 해보시게 되면 제가 요 원가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원가 회계 파트 배우는 그 첫날 게 처음 배우실 때가 조금 처음 나온 용어들이 많아서 어렵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첫날 거 한 2-3시간만 투자해서 잘 차근차근 들어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가 거의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에서 찾아보셔가지고서는 재생 목록에 있어요. 전산세무 2급 파트 들어가시면 요 내용 설명하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는요, 우리가 지금 처음 파트에서 원가의 분류라고 배울 때 원가의 분류는 발생 형태로 분류했을 때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거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렵죠.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발생 형태에 대한 원가는요, 여러분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니 그 깜깜한 데서 우리 물건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관련된 전력비 뭐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우린 제조경비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이 회계, 재무회계에서 입력할 때 우리 그 세무 2급에서 회계 1급 때도 그랬지만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 제조 경비라고 배웠잖아요. 500번대 비용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 형태로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면서 이걸 우리는 원가의 3요소라고도 불러요. 원가에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재료비, 농업비, 경비. 그래서 원가를 갖다가 구분하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두 번째, 경제적 효익 소멸에 따라서 구분하는 원가 방법이 있어요. 소멸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판매가 돼서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그 원가를 소멸원가라고 얘기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판매된 원가, 매출원가라고 불러요. 또 안 나오네. 자, 얘를 매출 원가라고 매출 원가를 판매가 됐기 때문에 얘를 또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 아니 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한번 팔았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얘 갖고 돈 벌 수는 없잖아요. 매출 원가는. 그러면 미소멸 원가는요, 우리가 팔아서 돈 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재고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용어가 이런 것들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요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원가 공부하실 때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용어를 구분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원가 행태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 그랬는데 구분하는 방법, 원가 행태에 대한 거는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변동비와 고정비예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항목이 준 변동비다, 준 고정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제 가능성에 의한 분류는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통제를 할 수가 없느냐 이런 구분으로 원가를 분류하게 되는데, 통제 가능 원가는 관리자가 원가가 너무 비싸, 그래서 얘를 다른 거래처에서 싸게 사와야겠어. 대표적인 게 원재료예요. 원재료는 공급받을 때 비싸다고 하면 더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데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제 불가능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차료는 관리자가 마음대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관리자가 감가상각비면을 적게 많이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들은 원가들은 통제를 할 수가 있는 원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원가와 통제 불가능한 원가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원가 구분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우셨던 것처럼 제품을 만들 때 그 금액이 얼마가 투입됐는지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는 것들은 간접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제조활동과 관련돼서 제조원가라는 것은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거기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비용들을 다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비제조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사에서는 제품을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즉 판관비를 얘기하는데 판관비는 비제조원가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문제에서는 7번째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 그걸 구분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예요. 기회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고요. 여기 메모란가라는 것은 관련이 없는 원가이긴 한데 구분 방식으로 봤을 때 의사결정과 관련돼서 원가를 구분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기회원가와 메모란가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관련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우선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관련이 없는 원가, 여기 용어들을 쭉 써놓기는 했는데 보기를 보면서 여기 해당되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관련 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이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관련 원가라는 게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얘는 여기 지금 자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얘는 매몰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몰원가. 매몰원가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차량 운반구 100만원에 샀는데요.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지금 7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30만원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게 30만원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수리한 후 50만원에 파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바로 매각을 하게 되면 20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장부가액, 그죠? 30만원짜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수리해서 50만원에 팔래요? 그냥 장부가액은 30만원이라도 바로 매각해서 20만원에 팔래요?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금액을 장부가액을 10만원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손댈 수가 없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 우리는 매몰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바로 여기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원가예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이겠죠. 수리해서 50만원에 매각할지 바로 매각할지 얘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얘는 관련 원가가 되는 것이고 얘는 관련 없는 원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원가 분류에 대해서 의사결정 관련성과 관련된 그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얘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기회원가는 차선의 대안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대값을 의미한다.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맞긴 맞아요. 기회원가라는 것은 차선의 대안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대값, 그 기대값 중에서도 제일 큰 값을 우린 기대값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하나 예를 또 들어보게 되면 원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이 그 월급을 받는데 조건이 여기는 200만원을 준대요. 월 200만원. 두 번째는 똑같이 월급을 주는
월급을 주는 이거 월급을 주는데 300만 원을 준대요. 세 번째는 월급을 주는데 400만 원을 준대요.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부분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계 파트로 지금 이직, 전직 등등 또는 취업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자격증을 다 취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보냈더니 세 군데의 이력서를 보냈는데 결과값이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능력이 좋으신 여러분들을 다 채용하겠다고 하면서 A 회사는 월급 200, B 회사는 월급 300, C 회사는 월급 400 이렇게 준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아, 금액이 많다고? 금액이 많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조건을 봤더니 월급 200만 원을 준다는 곳은 우선 교통편도 좋아요. 교통편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복지 후생도 복지도 좋은 회사예요. 교통도 집에서 가깝고 복지도 좋은데 단점이라면 월급을 요즘 최저받는다는 200만 원을 준다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좀 멀어요. 교통이 멀다. 복지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을 가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 30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교통이 멀다. 복지는 비슷하다. 그래서 월급은 300만 원을 주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교통도 멀고 그 다음에 복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대신에 월급을 400만 원을 주겠대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선택을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다 200이라고 할까? 무조건 다 400이라고 할까? 무조건 다 300이라고 할까?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뭐 비슷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거를 선택하던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교통은 조금 멀어도 월급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2번을 선택을 여러분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200만 원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은 요거 두 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두 개를 갖다가 내가 선택하고 포기를 했다면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금액 요게 기회 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뭐 얘를 선택할 수 있고 얘도 선택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선택하고 기대가 제일 큰 거 그게 바로 기회 원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2번에 보시게 되면 기회 원가는 차선의 대안책을 선택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최대의 기대가 그게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그래도 무조건 돈 많은 게 좋아. 빨리 돈 벌어야 돼. 400만 원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입장에서의 기대값은 기회원가는 300만 원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요? 그래요. 그러면 200만 원을 선택했을 때는 기회원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를 선택했다면 최대 큰 금액 얘도 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기회원가. 그러니까 기회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계속 요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원가는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회계 1급도 세무 2급도 5문제가 여기 지금 세무 2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가를 포기하시면 안 된답니다. 원가 꼭 공부하셔서 최소한 4개 정도 이상은 맞추실 수 있도록. 그 난이도도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재무회계 공부하신 거에 한 10분의 1만 투자하시면은요 재무회계 5문제 나왔잖아요. 세무 2급에서요. 원가회계도 5문제예요. 근데 난이도는요 재무회계는 5문제 중에서 2-3문제 맞히면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했다. 근데 원가회계는 공부하신 분들은
4개 내지 5개 다 맞춰요. 왜? 난이도가 재무회계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자격증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회계 난이도에 비해서 원가회계가 좀 더 수월하니까 시간 투자해서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피 가능 원가는 특정 대차를 선택할 경우 발생하지 않는 원가이다. 말 그대로예요. 내가 A라는 걸 선택하면 B라는 그 원가는 발생할 필요가 없는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부르고, 차액 원가는 두 의사결정 대차항 간의 총 원가의 차액, 즉 증분 원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차액이 얼마예요? 100만원. 여기하고 여기는 200만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 차이 나는 원가가 바로 차액 원가라고 부른다. 당연히 그것도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가 되겠죠. 뭐 요 정도로 해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잘 알아둬야 되는 건 요 두 가지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의사결정과 관련 있는 원가는 회피원가도 차액원가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 엄청 많이 설명했죠? 왜요? 알고 나면 지금 제 설명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들으셨다면 이런 문제 금방 풀 수 있겠네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원가 공부 하시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거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지금 말로 물어본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원가 설명해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 원재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공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거, 요 세 개를 갖다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만이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사실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선 구분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총계정 원장 형식으로 제가 나열을 해놓기는 했지만 원재료에 대한 것, 제공품에 대한 것, 요것들은요 다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것이냐면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데 다 나와 있는 계정들이에요. 항목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관련된 것들은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항목들이란 말이죠. 차이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여기 있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처리는 그랬는데, 이 앞에 원재료나 노무비나 제조경비, 그 다음에 제공품,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얘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처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게 바로 단기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러니 이들 중에 뭐라도 하나 금액이 변동되는 게 있다면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 단기에 투입된 원재료 여기 있죠? 단기 투입은 여기가 되겠죠? 단기 투입은 사실 사용액, 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사용액이 과대 계상되었다 그러면은 얘가 금액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금액이 입력되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된 다음에 원재료에서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비로 이렇게 반영이 돼요. 이렇게 반영이 되면은 당연히 과대 계상이 됐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어떻게 됐든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기말 제품 과대 계상했다. 기말 제품 얘기가 나왔어요. 제품은 여기 있잖아요. 제품 여기 있는데 기말 재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과대 계상이 됐다. 얘가 과대 계상된 거하고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물론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에 이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보통 제품도 재고자산이라서 기초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면 매출원가가 나오지만 이 기말 재고액이 잘못됐다고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영향을 주냐, 전혀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계거래는 바로 이해였던 거예요. 제품과 관련된 거는 제조명가 명세서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단기의 기초 제공품 원가라 그랬죠. 기초 제공품 원가 여기 있어요. 이 금액이 과소계상됐다면은 당연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금액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는 공장 직원의 임금. 이건 노무비예요. 공장 직원의 임금은 여기 노무비에 해당이 되고 이 노무비 발생액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 직접 노무비 제공품 계정에 여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어떤 겁니까? 물어봤으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라고 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원가 설명할 때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용어도 어렵고 처음 접하는 거라서 하기 싫고 그랬지만 다음날 괜찮았잖아요. 즉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걸 차근차근 복습을 해놓고 익혀야지만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는 제가 말하건대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위해서 실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은요 자격증을 위해서 꼭 공부를 해두시기를 추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8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네요. 단 원재료는 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판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요 전제를 주지 않으면 금액 여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기 전에 원재료에 대한 거, 가공원가에 대한 건 반드시 요 내용들을 알려주어야 돼요. 자, 그럼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죠. 자,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잠겼어요. 잠깐만 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거 회계 1급 때도 공부를 하셨었고 세무 2급에서도 거의 출제되는 문제들이 회계 1급 때와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말로 물어보는 것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종합원가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품종 동종의 제품들을 연속 대량 생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원가 계산할 때 단위별로 묶어서 계산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설탕가루, 밀가루처럼 얘도 제품이긴 한데 그 설탕가루, 밀가루 알갱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종합원가 계산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가 우선 물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물량 흐름을 먼저 계산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완성된 제품이 몇 개나 되는지를 갖다가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수량 갖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서 궁극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완성품이라든지 물량이 아니잖아요.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지 되죠. 그죠? 그 금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절차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5단계를 거쳐야지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원가 집계를 하는데, 원가 집계는 종합원가 계산 특성상 우선 직접 재료비, 문제에서는 재료비라고도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공비로 구분해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를 이렇게 두 개 집계를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완성품 환산량도 계산이 되었고 원가도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한 개당 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단계에 제품, 제조 원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이 단계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원가를 어렵게 생각하고 등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회계 1급 때도, 그다음에 세무 2급 때도 원가 계산이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머무른단 말이죠. 시험 문제 출제가 요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푸는데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을 만들 때 기초 제공품이 1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성도는 2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입된 게 400개.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를 갖다가 산출량이라고 부르죠. 투입량이라고 불러요. 투입량,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산출량,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하는데, 그러면 기초의 투입량은 기초 재고 100개하고 단기 투입된 거 400개. 근데 기말 재고는 지금 200개가 있대요. 완성도는 50%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이 투입량과 산출량에 대한 이 물량 흐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완성도는 잠깐 빼놓고요. 개수만 따져보는 거예요. 차변의 합계의 개수는 500개죠. 보통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단위라고 불러요. 500단위이고 거기 투입을 했는데 산출량은 200단위가 기말재고라면 완성품은 300단위겠구나. 근데 편의상 제가 몇 개 개수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총계정원장을 볼 줄 아신다면 차변의 합계 금액은 대변의 합계 금액하고 똑같다는 것처럼 여기 차변의 투입량이 500개라면 산출량도 500개여야지 돼요. 이렇게 차변 개수와 대변 개수를 맞추는 거, 이거를 우리는 물량 흐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량 흐름 맞추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겠네요. 예,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물량 흐름은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에는 여기 기초 재고, 투입량이죠. 기초 재고와 단기 투입 더해준 거, 산출량,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대한 그 개수가 이렇게 물량 흐름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얘를 갖다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균법도 있고 선입선출법도 있어요. 평균법이라는 것은 투입량 이쪽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요. 산출량만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에 여기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공품이기 때문에 그 제공품 안에는 직접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가공비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즉 가공원가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 지금 직접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줘야 되고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도 계산을 해줘야지 돼요. 그럼 평균법이라는 거는요, 지금 투입량은 아예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산출량만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재료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원재료, 직접 재료비나 원재료는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 착수 시점에 공정 제품을 만드는 착수 시점 또는 공정 초기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만드는 시점에서 전량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완성도 같은 건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그냥 여기 물량 흐름의 개수 있죠? 물량 흐름의 개수 이 두 개만 더하게 되면 얘가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뜻은 여기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에는 이 완성도를 계산해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완성품은 직접 재료비가 됐던 가공비가 됐던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무조건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300개.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제공품 200개에서 완성도가 지금 50%라고 하면 200개의 완성도가 50%니까 환산을 해서 100개가 완성된 것으로 계산을 하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기말 제공품은 100개니까 300개에다가 거기 완성도 포함시켜서 계산한 거 100개 하게 되면 400개가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물량 흐름을 이렇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평균법으로 계산할 때 여기 것만 생각하고 직접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착수 시점이 전량 투입됐다고 100% 투입됐다고 하면 여기 완성도 계산하지 말고 여기 써놓을까요? 또 이를 우리는 완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성도 고려하지 말고 그냥 앞에 것만 계산하시는 게 평균법의 직접 재료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가공비는 완성품은 포함시키고 기말 제공품이 200개 50% 완성됐다면 환산해서 100개가 완성된 걸로 보자. 그래서 300개 더하기 100개 해갖고 400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것도 되게 쉽죠. 알고 보면. 우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완성품 여기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이 숫자에서 요 기초 제곱것만 반영해 주면 돼요.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500개였는데 100개를 빼주게 되면 400개가 되겠죠. 그리고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0개였는데 여기 완성도가 25%니까 25개가 되겠죠. 그럼 400개에서 25개를 빼주면 375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요 기초제거를 빼느냐 빼지 않느냐, 기초제거에 대한 걸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차이가 요 기초제거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요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말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답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자고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그 수량 차이가 결국은 기초 제공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그 계산 차이에서 원가 배분 차이에서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뭐죠? 이 완성도가 평균법으로 계산한 것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차이가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원가 계산을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를 계산할 때 얘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 요 차이는 여기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것 얘는 어차피 들어가요. 그죠? 차이 나는 건 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얘가 완성도가 몇 개가 됐든 간에 결국은 평균법은 얘에 따라서 완성도가 예를 들어서 얘가 70%라고 할지라도 70%라고 할지라도 평균법은 이 70%를 계산해서 환산량을 계산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얘를 뺄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어떻게 됐던 기말 제공품에 대한 완성도 이 퍼센테이지는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거 개수만 보고 원가 배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틀린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그 원가 배분 차이는 기말 재고액에 있는 게 아니라 기초 재고액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세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게 되면 기말 제공품의 재고 금액이 더 높아지겠죠. 기말 제공품의 그 금액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평균법에 높게 평가한 경우 말을 버벅거리네요. 계속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가 실제보다 더 높게 계산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완성품은 얘를 얘기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제품 제조 원가가 될 것이고 이때는 기말 제공품이 될 것인데 기말 제공품의 값이 높아지게 되면 여기 완성품 즉 제조원가는 얘가 높아지면 얘는 무조건 반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그 두 금액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높아지면 완성품 또는 제조원가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더 높게 계산된다고 완성품 원가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 데가 아니라 더 낮게 계산된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낮게 계산된다. 여기 상황을 봤을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말 제공품이 200개에서 완성도가 50%가 아니라 70개라 그러면 여기 완성품 환산량 개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완성품 개수는 줄어든단 말이죠. 그죠? 여기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요 단계에 대해서는 세 번째 보기가 요 한 글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를 보게 되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공손품의 검사는 공손품의 검사 시점에 측정된다 그러는데 공손품이 뭐예요? 그러는데 공손품은요 불량품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불량품. 이 불량품인지 아닌지는 완성이 되어야지만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판단이 돼요. 근데 불량품이 인지 아닌지를 언제 하느냐? 검사해야지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공소품을 가려내는 시점은 검사 시점에 그것도 대상은 어떤 거의 대상이냐? 바로 요 완성품이 대상이에요. 완성품에서 만약에 여러분 세무 2급에서는 가끔 이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완성품이 270개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500개 중에서 기말 제공품이 200개이고 완성품이 270개라면 물량 흐름이 맞지 않죠. 그럼 30개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30개는 바로 공손품인 거예요. 공손품이 30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손품이 뭐예요? 예, 불량품 얘기하는 거예요. 불량품은 이 완성된 여기 완성품에 포함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검사 시점에 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손품이라는 용어는요, 여러분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용어이고 공손품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물량흐름을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는 잘 맞추셔야 돼요. 특히 완성품이 물량흐름이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차이는 바로 공손품이에요. 그 공손품은 불량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공손품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공손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상 범위의 공손품, 보통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완성품에서 10% 정도는 공손품이 나오더라, 즉 불량품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10% 완성품이 지금 270개가 됐는데 공손품이 30개라고 하면 이 중에서 정상 공손품 이렇게 얘기하면 27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3개는요 비정상 공손품이라고 구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상 공손품인 경우에는 얘를 판매한 것으로 봐서 그냥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해주고요. 비정상 공손인 경우에는 여기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까지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세무 2급에서 이 과정에 대한 용어들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이 문제 하나만 갖고서도 설명을 엄청 많이 했죠. 그죠? 이유는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지 이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회계 1급이 됐던 세무 2급이 됐던 이 내용들은 여러 번 많이 반복했던 항목들이죠. 그죠? 그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한번 더 지금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설명을 해 드린 거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감안한다 그러면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걸 많이 말로써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힘들었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당사는 두 개의 제조 부분을 갖고 있대요. 제조 부분은 제조 부분 1, 제조 부분 2 이렇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품 A와 B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당해 제조 부분별 예산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부분 1이 124,000원이고 제조 부분 2가 30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제조 간접 부분에서 금액을 계산할 때 제조 부분 1에 여기에 제조 간접 원가는 124,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조 부분 2에 제조 간접 원가는 3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제품 A의 생산량은 300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제품 A의 생산량이 써놓을게요. 300개. 그 다음에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제품 한 개당 생산에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은 지금 여기 제품 A를 만들 때 제조 부분 A에서는 4시간, 그다음에 제조 B 부분, 여기 제조 E 부분에서는 6시간을 보내야지만, 작업을 해야지만이 제품 A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부분 1, 여기 제조 부분 1 예정 배부율은 얼마입니까? 예정 배부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당 얼마가 됩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는 예정 배부율인 경우
예정 된 총 제조 간접비 총액을 예정 배부 시간 합계로 나눠주면 예정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랬었죠. 여기서 예정 배부율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시간당 얼마인지 제품에 만들 때 1시간당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예정되는 총 제조 간접비 총액을 먼저 써야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제조 부분 일에 대한 원가를 갖다가 예산, 예상이나 예정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제조 간접비 원가가 102만 4천 원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제조 부분 1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가 총 102만 4천 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배부 기준은 제조 부분 제품 A인 경우 4시간, 그 다음에 제조 부분 2에서 6시간. 요게 지금 배부 기준이란 말이죠. 배부 기준을 그래서 개수 300개, 시간마다 한 개를 만들 때마다 4시간 들어간다고 하니까 4시간 곱하기 300개 하고, 그 다음에 6시간 곱하기 여기 거였죠. 제조 부분에서 발생한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 제품 B에 대한 거 5시간 곱하기 400개를 하게 되면은 요걸로 이 금액을 나눠지게 되면 시간당 320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서 몇 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4시간 제품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300개라고 그러면 여기는 총 1200시간이 되겠죠. 4 곱하기 300 하게 되면 1200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시간 곱하기 400개 하면 2000개가 되겠죠. 두 개 합치면은 3200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102만 4천원을 나누기 3200으로 나눠보게 되면 금액이 시간당 여기 320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시고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것은 연초에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정 배부율을 한 개당 시간당 얼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예정 배부 기준 합계가 얼마인지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시면은 그 공식에 맞게끔 금액은 자동으로 여러분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서 계산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 제조 부분 일에 대한 노동시간당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산한 것이 제조 부분 1에 대한 거 요것만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내용을 갖다가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근데 사실 118의 원가 계산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네요. 그래서 되게 지금 여러분이 풀기에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잠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 문제 바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